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할 따름이라며 조 전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도 일축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이른바 JK 단톡방을 운영해오다 최근 방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이 카톡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 주도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은 여론 파악 용도로 운영했던 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면서 의원 한 명당 수백 명을 참석시키고 인증 사진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당 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무책임한 동원 행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심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10에 특정한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누구나 잠금을 풀 수 있다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오류를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체계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그 직분을 그냥 다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된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 피고발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장님, 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 퇴진설은 일축했습니다. 조국 사퇴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사팀이 운영한 단체 대화방을 놓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을 질타했습니다.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카톡방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유가 안 간다는 거죠. 여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야당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며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되던 대검찰청 국감은 패스트트랙 사퇴 수사가 거론되면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련 질문을 받고 발끈하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검찰청 국감 후반부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또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국감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압박 성격의 발언을 한 겁니다. 최이배 의원을 같은 법사위원이고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설득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수사를 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위원장을 무시하시면서 위원장은 절대적으로 고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건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소환 없이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빗대자 듣고 있던 윤 총장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스스로 개혁 방안을 찾겠다며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협력해갖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 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특별수사부 폐지에 대해선 금융비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질타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감싸주기 바빴습니다. 불과 100일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로 시간을 돌려본다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죠.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의 모습,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꼬집었고 여권 실세와의 만남도 난타했습니다.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검사 얘기를 꺼내 윤 총장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위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윤 총장을 감쌌습니다.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102일 만에 만난 윤석열 총장과 여야, 그때와 180도 달랐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여당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족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팔이 좀 그만하자고요. 사퇴했잖아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야당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100일 만에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여야의 모습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을 증명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여전히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KBS 국감에서 야당은 여기자 성희로운 발언 등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승동 나가네요. 근조 KBS라고 적힌 유인물을 모니터에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국회 과방위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보고 가만히 있으라 말라 하는 거야? 아니 국회법을 어기고서는 그냥 억지 떼쓰면 되는 거예요?
오승을 지르니까 여러 차례 지금 오승 지르는 것을 아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승 지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을 인터뷰한 뒤 방송된 뉴스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너무 출입처 의존적인 보도가 아니었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은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외압 때문이냐며 캐물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알아서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닌가 하는. 기자 성희롱 관련해서 당사자 동의를 얻고 증거를 확보했고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조 전 장관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관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정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끊어주나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은 조국이 아닌 현안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제2의 조국 이런 식의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 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한 명당 수백 명을 참석시키고 인증까지 하라면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한국당은 당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무책임한 동원 행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도심에서 열기로 한 정권 규탄 성격의 집회를 앞두고 전국 당협에 내려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공문을 보면 참석 협조 인원이라며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은 400명, 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300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행사 이후에는 정확한 참석 인원과 함께 행사 전후 사진을 내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실상 당 행사라며 당원들이 최대한 오도록 조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이 아니라면 당이 주도하는 집회를 여는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제1야당이 무책임한 동원 행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장외 동원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당은 이를 일축하고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계와 관중 없이 치러진 이번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피파나 아시아축구연맹 등 상급 단체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아시아축구연맹의 경기 운영 지침에는 주최국이 원정 관중과 취재진까지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중계와 취재진은 물론 관중도 없이 진행된 깜깜이 경기. 여기에 매우 거친 경기가 벌어졌던 사실이 귀국한 대표팀 선수들 입을 통해 드러나면서 평양 원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경기 직후 무관중 경기는 홈 경기 마케팅 권리가 주최국에 있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FC가 올해 새로 개정한 지침은 이와 다릅니다. AFC 경기 운영 지침 33조 2항을 보면 주최국 축구협회는 AFC 대표단과 선수단은 물론
언론과 원정 응원단에 대해서도 성별과 인종, 국적의 차별과 제한 없이 비자 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단만 입국을 허용한 북한 측의 행동이 아시아축구연맹 지침을 위반한 것임을 드러내는 조항입니다. 특히 취재진과 원정 응원단의 입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도 이 지침에 대한 집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제재 효력을 갖는 규정은 아니어서 이 지침을 근거로 AFC에 제소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명백한 경기 규정이라든지 국제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밖에 피파 등에 제소할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평양에서의 2박 3일 전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경기 이틀 뒤 공개된 원정 경기 영상에서 우리 대표팀은 북한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낯선 환경만큼 북한 선수들은 거칠고 험한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평양에서 직접 DVD 형태로 가져온 경기 영상을 팬들과 미디어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통한 녹화 중계를 추진했지만 화질과 화면 비율이 맞지 않아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29년 만의 평양 원정, 우리 선수들은 평양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크게 합창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기장이 텅 비었기 때문인지 선수들의 함성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반 6분, 북한 수비수 박명성이 나상호에 밀려 넘어지자 함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인범이 북한 선수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 끝에 양팀 선수들이 모여들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태로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북한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전반 내내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은 잇따라 상대의 거친 수비에 쓰러졌고 위험한 태클에 부상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도 나왔습니다. 후반 들어 경기력이 살아나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끝내 북한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26분에는 교체 투입된 황희찬의 결정적인 헤딩슛이 이어 문전 혼전 상황에서는 김문환의 슛이 모두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결국 축구대표팀은 29년 만에 이뤄진 평양 원정을 무승부로 만족한 채 낯설고 힘겨웠던 2박 3일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신 만큼 또 부상도 없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경기할 때 좋은 경기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무중계 무관중으로 치러진 깜깜이 남북축구. 뒤늦게나마 녹화 중계 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KBS는 원래 오늘 오후 5시에 방송 예정이던 녹화 중계를 취소한다면서 편성표도 급히 바꿨죠. 오늘 국감장에 나온 양승동 KBS 사장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방송에 내보내기에는 부적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막상 가져온 걸 DVD를 체크해 보니까 그 화질이 HD가 아니라 SD급 화질이었고 또 이게 그 방송용으로 축구협회에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피파 규정 아시아 축구연맹 규정상 경기 기록용으로 결국 언론에 공개됐던 건 90분짜리 풀영상이 아니라 뉴스 활용을 위해 편집된 6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죠. 이 짧은 영상 속에서도 다소 격앙된 분위기에서 북한 팀의 거친 플레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선수들의 비신사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해서 녹화 중계를 취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만약 우리나라가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의 다리가 부러졌을 것이라면서 이 무승부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린 최선의 결과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감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깜깜이 축구에 대해 아쉽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입장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관중을 받지 않은 건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소금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의 조치로도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29년 만에 성사된 남북 축구 평양 원정 경기였지만 90분을 전 국민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움과 실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북한과 어려운 경기를 치렀죠. 다음 달 열리는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는 못다 푼 경기력을 최상으로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 계시죠?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오를 때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사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안 풀리면 고강도 도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흰 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뒤따릅니다. 남매가 탄 말에만 별 장식을 달아 백두혈통을 강조했습니다. 백두산과 천눈, 흰말 등 넘쳐나는 상징물도 모자라 정치적 의미를 한껏 부여했습니다. 또다시 세상에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건 수행단이 느꼈다는 웅대한 작전입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의 시안으로 예고한 연말을 두어 달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을 예고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들이 제시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변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노선 변화를 시사해 미국의 최후 통첩을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열었던 문을 닫고 다시 강경한 군사적 도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김정은 우상화를 하면서 체제에 충성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게 최후 통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년 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고 전면적인 대결을 가더라도 우리는 간다. 2년 전으로 돌아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결단을 번복해야 하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고민입니다. 백두산 등정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해 혹시 모를 내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죽어있는 야생 멧돼지가 또 발견됐습니다. 특히 파주 지역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서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나왔습니다. 연천군에서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왕직면 강서리로 지난 12일 감염된 폐사체가 나왔던 곳에서 불과 8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파주가 더 문제입니다. 연천과 철원 이외 지역으로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사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생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사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빠르게 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된 폐사체 발견 지역이 한 곳을 빼고 모두 민통선 안쪽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밖이라고 더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민통선 바깥 남쪽에서 감염된 멧돼지 발생이 늘어날 경우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멧돼지를 없애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관군 포획팀은 지난 15일부터 48시간 동안 접경 지역에서 멧돼지 126마리를 사살하고 포획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청주 도심에서는 먹잇감을 찾던 멧돼지 떼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포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멧돼지들의 잇따른 출몰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멧돼지 6마리가 아파트 입구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리더니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멧돼지는 이른 아침 충북 청주시 수곡동과 모충동에 출몰했습니다. 도로와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던 멧돼지 가운데 한 마리는 차에 치여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멧돼지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 속을 활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청주공의 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시민이 다쳤습니다. 특히 멧돼지들이 상가와 도심을 배회하면서 건물 유리창을 깨거나 차량을 부수는 등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4년? 그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장님. 갑자기 멧돼지. 놀랬죠. 지금까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다행히 사람이. 멧돼지가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는 것은 도심 확장과 개발로 서식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먹잇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이맘때 안 내려왔는데 한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숨은 뒤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 10과 갤럭시 S10에 특정한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기만 하면 누구나 잠금을 풀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이 오류를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퀄컴과 함께 개발한 초음파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내의 한 IT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0의 지문 인식이 손쉽게 뚫렸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국 언론 더선이 누구나 갤럭시 S10의 지문 인식을 풀 수 있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앞뒷면을 닷없는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더니 남편이 부인 휴대전화에 은행 앱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국 포브스지도 갤럭시 노트 10에서 큰 안전 허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기 결함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고 휴대전화 화면을 누를 때 케이스의 패턴과 지문이 함께 인식된 후 등록돼 발생한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며칠 안에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인정보뿐 아니라 금융보안과도 직결된 스마트폰의 안전이 손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열기가 한창 뜨거운 요즘 응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막대 풍선입니다. 그런데 이 풍선에서 기준치를 무려 300배나 훌쩍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특히 어린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뜨거운 프로야구 응원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구, 바로 막대 풍선입니다. 다양한 응원에 쓰이는 데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야구 팬들에게 인기입니다. 가끔씩 이제 야구장 같이 가면 응원하고 버릴 수가 잘 안 버리잖아요. 갖고 가서 집에서 애들이 가지고 놀고 그러죠. 집에 그냥 놀이방에 항상 그게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가지고 있죠, 애들이. 그런데 이 막대 풍선에서 어린이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10개 구단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에서 파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 가운데 12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개 제품에선 최대 10배 넘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기 주입구에서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체내 노출 가능성이 높아 유해성이 더 큽니다. 각 구단에서 파는 어린이용 글러브에도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6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 최대 83배 넘는 환경 호르몬이 나왔고 다른 4개에선 중금속인 납이 검출됐는데 특히 손에 직접 닿는 내피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빨거나 물건을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기준이 성인 기준보다 어린이 제품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권고하는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올려진 논문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도 포함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14개 대학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이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조사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7개 대학의 15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11명의 교수가 자녀 스펙용 논문 끼워 넣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5월 전수조사 때 빠졌는데 이번엔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부지 일부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설치한 예배당 시설 일부를 철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 뒤편 도로입니다. 교회는 이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애초에 서초구가 건축을 허가해준 것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낸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당시 서초구는 건물 일부 등을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따른 감사 결과 서울시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결국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한 예배당 등이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 사적 이용에 제공된다며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예배당 시설 등은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원상 회복을 명령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판결을 반드시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도 공지글을 통해 안타깝지만 행정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주의 한 명상 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일부 관련자들은 이 남성이 깊은 명상에 빠진 것이라며 매일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명상 수련원. 2, 3층을 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상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한 달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부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숨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신고하지 않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사체의 우리가 발견 경위라든가 이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사 후에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관련자는 50대 남성이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흑설탕과 주사기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그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련원 측이 왜 부인의 면회를 거부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이 남성은 이전에도 몇 차례 이곳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고 입소 3일 후인 지난달 1일 집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고 가족과 통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달 만에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힘을 내려면 민간의 활력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달 만에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 14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착공 시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건설 투자의 초점은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과 현대차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는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면서도 40대와 제조업 고용 감소는 아픈 부분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2년 동안 건설 투자가 줄면서 경제 성장률도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건설 투자 언급은 필요한 건설 부분의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활력에도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데 이어 측근히 현직 강요가 2년 반 만에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매춘 관광국이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동을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훈풍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예년과 다름없이 곡물 복납이라는 간접 참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そうした事実は承知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私人としての行動と理解しておりですね、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반연토 담당상은 가을 제사 첫날 아침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일본 강력급 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에토 담당상은 아베 총리의 보좌관 시절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입니다. 정부 차원의 침략전쟁 정당화로 해석될 수 있는 일본 현직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문을 보내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일 갈등 이후 첫 최고위급 회담인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의 곡물 복납과 강요의 신사 참배 강행으로 또다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1년도 안 남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이 잔뜩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태풍 여파로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가 높아진 데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갑자기 마라톤 개최지를 변경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원래 예정됐던 도쿄가 아니라 800km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여름 도쿄의 불볕더위 때문. 마라톤은 8월 9일에 열리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시기 도쿄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든 만큼 선수 보호를 위해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낮은 삿포로로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やっぱ熱中症とか見てる人もあまりならないと思うんで選手もそうだし 갑작스러운 IOC 발표에 일본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유명 관광지를 다 집어넣은 마라톤 코스를 진작 확정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IOC와는 협의가 남아있다며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開催する地域については IOC と組織委員会で検討されてい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안전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ave concerns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올림픽 유치 당시 전혀 걱정할 게 없다던 이런 호언장담은 태풍 하기비스의 강타로 점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물난리가 나면서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됐지만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에는 변변한 가림막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폐기물 일부는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유실됐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회수한 폐기물 자루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속이 텅 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실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에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해양 방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홍콩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의 대표가 괴한들의 쇠망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홍콩에서 백색 테러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동차 옆에 머리와 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입니다. 어젯밤 민간인권전선 연례총회에 참석하러 가다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쇠망치 등으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4 or 5 people hit one person. I just saw it. When I sit inside, so I listen the voice of someone beating. 민간인권전선은 성명을 내고 홍콩의 백색 테러의 공포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20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인권전선은 20일 시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샴 대표 피습으로 시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샴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홍콩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 복면을 하고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든 괴한 2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샴 대표뿐 아니라 지난 8월 18일에는 시위주도 활동가 룽캄싱이 정체불명의 남성들에게 강목으로 구타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야당인 데모시스토당 이삭청 부주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체불명의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홍콩 내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백색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까지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3주 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며 합의는 이미 발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뤄진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 합의는 현재 최종적인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까지는 중국과의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t's something that's already taken effect, even though the deal won't be signed, probably until I meet with President Xi in Chile, where we have a summ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이미 3주 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 주석과 만날 때까지는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1단계 합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추가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류오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PGA 투어 대회인 더 CJ컵 첫날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안병훈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캡카는 3언더파 공동 15위로 대회 2연패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찾은 골프 팬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의 호쾌한 샷 대결을 즐겼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병훈이 8언더파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전반 버디만 4개를 잡아낸 안병훈은 후반에도 11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추가하는 등 4타를 더 줄여 합계 8언더파 한타차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샷감을 찾은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첫날 지났는데 뭐 우승 기회다 그런 거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타이틀 수성에 나선 지난해 챔피언 브룩스 캡카는 3언더파 공동 15위로 대회 2연패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Needed to clean up a few things, missed a couple short putts, a little sloppy there, but other than that, I thought I hit the ball good. The wind was just so light today. It felt like it was switching quite a bit. And 우리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와 이수민이 4언더파 공동 9위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장 최경주도 공동 15위로 선전해 이번 대회 목표인 톱10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샷감도 좋았고 몸의 컨디션도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남은 3위를 잘 버텨준다면 정말 제가 기대했던 탑10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라운드에서는 모두가 걱정했던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그린 높낮이를 잘못 읽게 만드는 이른바 한라산 브레이크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여기 왔을 때 그 한라산 브레이크 때문에 그런지 조금 퍼터가 제가 원하는 본되는 거 조금 이제 착오가 있어서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남은 대회 기간 동안에도 강한 바람은 예보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수들은 착시 현상까지 일으키는 제주도의 까다로운 그린과 싸워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강원랜드한테 묻겠습니다. 이 도박 중독자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그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적을 뭐 새기는 게 아니고 예.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폐지했었죠? 상암위의 권고를 받은 문체부에 예. 그때 강원랜드에서는 이런 의무 교육 폐지하라는 조치를 했었을 때 아무 의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저희들은 뭐 나름 의견은 냈습니다. 어떤 의견 냈어요? 의무 교육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 감사원에서는 어떤 지적이 왔어요? 다시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의했다가 다시 또 감사원에서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강원랜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강력하게 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재사업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 문서 한번 올려봐 주시죠. 모든 테이블 게임으로의 사이드 베팅 금지 확대 여부는 30만 원 테이블 게임의 사이드 베팅 금지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사이드 베팅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겠다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요. 요 문체부에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원랜드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려서 강원랜드가 좀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 아무 의견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 관광진흥법 26조에 따른 그 영업 설명서에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법이 좋은 합법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박 중독을 일으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합법이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기 제가 보니까 사이드 베팅을 30만 원에 안 하니까 확 대리 베팅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거 검토를 안 하냐 이 얘기는 내가 물어봤는데. 위원님 질의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문체부에서 저희들 보고 검토를 해라고 하셔야 되고 문체부에서 해라고 하면 저희들 해야죠. 문체부에서 얘기 안 해요? 기관장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그 연구 용역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저희들 스스로요. 그럼. 필요하다면 저 하여튼 검토를. 여야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윤 총장은 어떤 메시지들을 내놨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부속을 할 때 별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있어요? 영상 보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네,
오늘 대검찰청 그 국감 현장의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짚어볼 것은 이제 JK 단톡방이라는 이슈인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JK 단톡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당 의원들이 좀 문제를 제기했던 방이에요. JK가 무슨 약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게 조국 아니냐, 조국의 약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 JK 단톡방 안에 이제 포함된 분들이 한동훈 부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장들이 있는데 그 부장들이 아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거 혹시 그 대검에서 이걸 진두지휘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론 조국 관련된 조국 장관 전 장관 관련된 네.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같이 나누긴 했지만 본인들이 그걸 수사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네. 저런 걸 만든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드는 것이고 대검이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뭐 계획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JK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이 나온 게 있는데요. JK 단톡방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부장님, 네,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사건 관련한 언론 기사나 주요 SNS 글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카톡방 그럼 그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송경호 3차장과 중앙지검 관련 부장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 방은 별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 JK. 여기서 JK가 뭘까? 저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수사팀 부장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여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왜 대검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러니까 하명 수사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를 이제 좀 위배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명 수사라는 것은 외부로서의 부당한 압력들을 바탕으로 수사라는 것을 하명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현재 있게 되는 SNS상에 떠돌리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핵심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공수처를 관련된 검찰개혁에 관한 안을 그렇죠. 만들기도 했던 네. 의원이고요. 근데 이러한 검사들의 단체 카톡방을 공개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사에 오히려 집권 여당의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비롯해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이 다 남습니다. 지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향후에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복구 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 나중에 지워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검찰에 있는 이 검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팩트와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제 언론의 그 단톡방이 포착이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한동훈 부장은 뭐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단체방을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감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멘트들을 가감없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자, 일단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은 정치적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뭐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정무 감각이 너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볼 때 정말 불편부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검찰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의 그런 말은 당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태도로 왔으니 저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찰총장으로서 오늘 뭐 그 부분도 밝혔습니다만 원리 원칙대로 해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행동에도 부합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윤 총장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을 걸어오겠다고 약속하고 또 정권의 실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뜻에 휘둘르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은데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 검찰은 아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세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뭔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수사를 강행하는 거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결국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검찰이었다면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정치 검찰의 모습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던 임명 당시 대통령의 말처럼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또다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반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수사 내용 유출을 막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내용이 밝혀지느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피해 사실 공표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수사에 뭔가 성과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조국 장관,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검찰은 증거로 그리고 수사 내용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검찰이 아니라는 이유도 결국은 정말 문제가 있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수사를 했는데 수사의 결과가 그걸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지금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밝힐 수 없다.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밝히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말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얘기했다면 뭔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차후에 어떤 경우가 나온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검찰총장이 결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상 어느 정도 성과는 계속 보고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 뭐 좌고우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다고 해서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결과가 별거 없이 나타나면 이것 봐라 결국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특검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외압,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최종 마지막까지 마무리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사, 검찰, 경찰 기사 같은 거 볼 때 뭐 참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을 했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자주 접하셨을 텐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과 함께 들어보시죠. 총장님,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어떤 신분인지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고발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그래서 그 지금 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의자란 말을 듣고 싶어 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그걸 또 공격을 빌미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피고발이라면 누군가 고발을 했다는 거고 그 고발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고발이라고 모두 다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혐의 사실이 아직까지 입증되거나 아니면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는 계속 하고 있겠죠. 연관성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 신분으로 봐서는 피고발인이라는 신분을 계속 강조한 걸 보면 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나온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말을 조심해야죠. 저기서 만약에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는데 피의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얘기했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이걸 또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조국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 부분을 찾아낸 것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뭐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증명서 문제 그리고 자택에서 PC를 교체하는 증거인멸 등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의 피의자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입으로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고 있을 때 동반 퇴진설이 나왔는데 퇴진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퇴진을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했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꼭 퇴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물론 이제 비판적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여당에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외압이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을 뭐 사실이든 아니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뭘 그걸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를 해야 되겠다면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뭐 외압이 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런 걸 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강한 어조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언론사 그리고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 사건입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소 취하를 권유를 했는데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네요. 네, 한겨레 신문 1면에 게재가 된 만큼 1면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이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질의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신분이던 시절에 70대 노인 등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 요구하게 되는데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한겨레 신문 1면 보도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윤석열 돕니다. 그리고 검찰은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기 위한 뭔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또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겨레 신문 기자만을 고소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보도에 관여한 이들을 함께 고소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한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미치는 영향을 행사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됐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국민에게 세간이 알려지게 된 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인데 그 당시로 되짚어보면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겠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계속 자기 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다.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거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조국 팔이 좀 고만하다. 지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친 거는 사실이죠. 국민 전체가 사실 피로감에 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 또 조국 장관 가족에 관련된 이론, 여론,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의 뭐 2달, 3달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전 장관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니 아마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에 좀 집중합시다. 너무 조국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일면 그 부분에 동의해요. 물론 꼭 필요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질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질의로 계속된다고 하면 원래 국정감사의 의미하고는 이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지금 검찰청 같은 경우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 말고도 다른 수사 여러 가지 수사들도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지쳐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 트랙 관련 폭력 사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 사사치 수사하듯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원칙대로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을 먼저 하기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를 처리했던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
경우는 서면으로 아마 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여부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네.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아마도 수사가 엄정하게 윤석열 총장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러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 계속 원칙대로 해라, 외압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본인들도 언제까지 소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모든 책임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최이배 의원 방에 가서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경찰 부르라 그러고 또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뭐 몸으로 막으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뭔가 실력 행사를 하러 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 다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라도 고소고발됐으면 가서 조사받고 소환하면 소환에 맞게 가서 조사받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평가 어떤 뭐 혐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니 소환 자체를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서 왜 늦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빨리 집에 가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은 본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은 법을 법제부 아니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좀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감 현장에서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정가빈 의원이 평검사의 글을 읽다가 울컥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죠. 많은 후배들이 지금의 오늘의 검찰상을 걱정한 나머지 마음속에는 비록 SNS 글은 안 올렸지만 마음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정말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과거에 일선 평검사가 올렸던 글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용 전체의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 검사로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비춰지게 되는 나머지 이 집권 여당 등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애들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가빈 의원이 이런 평검사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35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라면 35일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겠는가라고 하는 세간의 여론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갈 길 목소리를 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나름대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울컥하는 마음까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기사를 썼고 뭐 다른 언론사에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100일 전쯤인가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검찰총장을 괴롭혔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옹호를 해줬고 근데 지금 불과 100일 만에 공소가 바뀌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어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면 검찰총장을 도리어 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일반적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이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또 몰아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정치인들의 말은 그때 그게 지속될 거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가빈 의원도 오늘 검찰총장이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저작권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돈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본인이다 이런 본인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정기하부 위원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네. 그게 회자가 됐는데 뭐라고 하냐 6년 2013년 10월 24일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이제 항명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정기하부 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항명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 이제 검사에 그런 얘기했죠. 하극상이고 하극상 어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라고 발언하신 분이 정가빈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윤석열 총장은. 물론 그 말을 끌어낸 거는 본인의 질문 때문에 끌어냈지만 실제적으로 또 막 비판하고 항명했다고 했던 분인데 이제는 또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렇게 입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좀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초지일관 정말 원칙적인 모습을 지켜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좀 찾아봐서 한번 비교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좀 놓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사흘 만에 여론이 한 4%,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지난주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입장에서 최악의 국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떨어질 수도 있을 위험한 국면이 있었는데 이 국면이 이번 주 월요일 조국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요. 그 사퇴 이후로 다시 반등의 기미를 거치기 시작하면서 긍정평가가 한 45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다라고 맞서는 여론이 형성하게 되는 일각의 기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만큼 컸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포스트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길을 가야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 여론조사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바랐던 뭐 부동층, 중도층이 사퇴 이후에 그래도 역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면 그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어떻게 탄탄한 지지율이 돌아간 건지 아니면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은 무슨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그 이슈가 제거되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층이 그전 지지 정도로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뭐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조국 장관이 뭐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중도층 아까 말씀하신 부동층이나 중도층이 빠진 건 분명히 보여요. 그게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결국 이제 지지율이 다시 올라선 걸 보면 마음을 잠시 접었던 중도층이 일정 부분 다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초지일관 지금 현재 경제 문제 오늘도 뭐 경제장관들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잖아요. 또 검찰 개혁 이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조국 장관 전 장관 관련된 문제와 관계없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여망이고요. 이 두 가지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본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떠나간 중도층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지지를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고 오차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뭐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상승 곡선이 딱 멈춰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이탈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곡선이 주춤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앞서 제가 포스트 조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수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 조국 전 장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갈 건지가 중요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서는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돌아가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또 피로감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가는 건 결국 검찰의 동력인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대통합을 비롯한 정계 개편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대될 수 있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안정적인 모습,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조국 전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분간은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속내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에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 발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남의 당의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나오는 거는 완전히 결례다. 정치적 그 상례를 완전히 우주로 쏘아내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나 내각이나 여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이제 김명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선을 확대시킨다고 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공격 대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론을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전선까지 확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적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많은 중도층은 조국 사퇴를 주장했어요. 그 주장한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것 말고는 국민에게 어필할 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도 좀 제안하고 또 새로운 인물도 좀 수혈하고 이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에 끌어안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묵은 이 이슈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계속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안 정당으로서 정말 혁신적인 모습,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고 저희 기사에 따르면 이제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그 주말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당에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보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개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되는 총선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고 당을 혁신하고 통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를 거치면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진단서가 이번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인가에 대한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동력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의 사실 절대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일부 여권의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처럼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힘을 싣는 모습들이 아마 광화문 집회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동력일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으로서 앞으로의 정당의 변화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가져가는지가 아마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며칠 지났지만 이제 모든 언론에서 전격 사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인해서 다음 목표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사퇴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올인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 대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뭔가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말 도심 집회를 또 강행을 하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표까지 하셨어요. 돈을 좀 아껴 쓰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지구당도 사실은 이렇게 동원령 내리면 지구당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분들 뭐 움직이는데 버스 대절비도 들어야죠. 식사비도 들어야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자꾸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서 큰 대규모 집회를 해서 군중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이만큼 아직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효과, 홍보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지층만 결집해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선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법으로 하면 한 명밖에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중도층을 끌어하지 않고 그냥 지지층만 데리고 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뭐 서초동이냐 아니면 여의도냐 이렇게 뭐 왈가왈부 설왕설래하면서 또 다른 검찰 개혁 촉구 집회를 또 열 예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또 계속 세력 대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이제 10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표결 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건데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 전선을 바탕으로 두게 되는 정치적인 세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여야 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재판은 아마도 이제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리는 사실 이 첫 재판에 대해서 검찰 측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도 그렇고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열기로 했는데 아마 첫 재판에서 주 쟁점은 이거예요.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에 대한 게 아마 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에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 기록 열람하게 해달라, 복사해달라. 검찰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로 양쪽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 조율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공판 이제 기일이 이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부터고 내일 아마 재판은 이 정도 일정을 가지고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계속 되면서 또 동시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상당히 검찰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고발인 신분이고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자연인 말 그대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과 언론 보도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들도 상당하거든요. 아마도 한 차례 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조국 전 장관도 분명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물론 정경심 교수는 직접 참석은 안 하지만 앞으로 재판도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김경민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규리그 3위 키움이 2위 SK에 내리 3연승을 거두고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가을 잔치에서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키움은 나흘 동안 푹 쉬고 정규리그 1위 두산과 마지막 대결에 나섭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은 경기 초반 유격수 김하성이 실책 2개를 연달아 저지르며 실점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유키 씨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 타자 최정을 삼진으로 이재원을 내야 땅볼로 각각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키움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3회 투아웃 이후에 이정우가 우중간을 꿰뚫는 2루타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고 박병호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한 점씩 주고받은 뒤 맞은 5회 말 키움은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승부처마다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 키움 타선 앞에서 SK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헌납했고 평범한 내야 땅볼을 더듬으며 또 한 점을 내주고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7회에도 하위 타선 3명의 타자가 연속 안타로 한 점을 추가한 키움은 9점 차 완승으로 플레이오프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15타수 8안타, 타율 5할 3푼 3리를 기록한 이정우는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또 MVP도 이렇게 받게 돼서 더 기쁜 것 같고 또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잘 쉬고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잔치에서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키움은 나흘 동안 푹 쉬고 22일부터 시작하는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위 자리를 내줬던 SK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의 발목을 잡히고 올 시즌을 허무하게 마감했습니다. YTN 허저훈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골 농가에서 9년 동안 지하실에 숨어 산 일가족 7명이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6남매 중 1명이 집에서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가족의 은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북동부 드렌터주의 한 시골 마을. 외딴 농가의 지하실에서 9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온 일가족이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온 58세의 병든 남성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6자녀 등 7명입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된 이 50대 남성은 실제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기행은 20대 남자가 마을 술집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도망쳤으며 집안에 동생들이 있다고 알렸고 9년 동안 학교나 이발소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 수색에 나선 경찰은 거실 찬장 뒤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숨겨진 계단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안전한 임시 거처로 옮긴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De mensen in de woning, wat zij daar precies deden, dat maakt deel uit van ons onderzoek. Wij hebben ook nog heel veel vragen waarop wij geen antwoord hebben. Dus ons onderzoek is ook in volle gang. 인근 주민들은 이 집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Wij wonen er helemaal niet zo ver vandaan. Dus we dachten altijd dat er één meneer woonde en dat hij de boel wat aan het opknappen was en zo. We wisten er totaal niets van. 자급자족 생활을 해온 이들은 주민등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이한 은둔의 이유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예년의 가을 날씨를 회복하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선선함이 감돌며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예년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동해안과 호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영남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영서와 충청 지방은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의 양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경기 남부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2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